네, 전격 인터뷰 예고해 드렸듯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김현지 실장 관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 호칭을 네. 김여사로 부를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거가 뭘까요? 실제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증언들,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 개혁신당에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장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의원을 오랫동안 했었고 경기도의원까지 하면서 사실 이 문제의 정통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부터의 그런 영상들 같은 것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성남시의회에 그 당시에 그 시립병원 하자는 일로 김현지 실장과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 약간의 폭력성까지 행사하면서 이 다투는 모습 같은 걸 저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증언 저희가 확보하고 또 그리고 또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시점에 언론의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일단 필요한 시점은 언젠가요? 저희도 이것이 뭐 사실 정쟁이 되질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김현지 여사라고 저희가 칭하지만은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때쯤 판단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가지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명확히 하는 순간 저희는 좀 그런 걸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개할 내용 궁금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해 주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대략이라도요. 어떤 내용을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왜 제 일침을 드리냐면요. 대표님이 방금 전에 정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셨고요.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개 내용이 그와 관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이 김현지 뭐 실장을 계속 그 방어하면서 이분이 사실 그냥 레드팀이다. 그리고 굉장히 일 잘하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 안 가는 해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문고리 권력에 가깝고, 사실 레드팀과 일 잘한다는 같이 가는 단어가 보통 아니거든요.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권력자에게 상당한 견제를 받는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레드팀 하면서 잘 지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 처음에 막 나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만 소리 다 했지만은 당대표에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용 모순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는 게요? 공개는 자료로 하겠죠. 저희가 이거는 평가고요. 많습니까 그럼? 많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공개했던 영상에서 보면은 애초에 김현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은 아니다. 뭔가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영상에서 공개한 것처럼 그런 네.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자료들이요. 예. 이게 마지막 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성남에서 활동했을 때에 관련된 자료들일까요? 그렇죠. 그 저희가 아마 다른 정당에 비해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일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할까요? 불출석할까요?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데 안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했던 노력, 그 다음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라고 불렸던 그런 그 3비서관 이런 분들 출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노력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초기엔 했는데 장기화되면서 진짜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대표님이 이 건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이제서야 아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권력이
뭐 대단히 측근 핵심 인사라는 건 알았지만은 네.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측근 핵심 인사 중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3비서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네.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다. 예. 특이하다. 예.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석 안 하겠다. 네. 글쎄요. 그걸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만약에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수사에 임했으면은 아마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엄하게 치주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게 시점상으로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한번 수사하고 지나간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는 실제 범죄 문제보다도 매너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의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느냐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졌던 것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 책임은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가 상식과 관례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이재명 정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국감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국감장에서도 계속 활동 중이신데 중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야 뭐 이제 과방위가 워낙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른 상임위를 잘 살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법사위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법사위요. 예. 네. 특히 민주당계 비례위성 정당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는 그런데 민주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최혁진 의원의 활약상은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저분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제는 보니까 뭐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빤히 90도로 돌아앉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이제 같이 뭐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던데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예, 이게 과학기술부가 차관이 3명일 정도로 거대 부처고요. 거기다 방통위까지 하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렇죠. 상임위인데 네. 매번 이렇게 왜 싸우느냐. 예, 저는 뭐 끝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기서 뭐 갖고 싸운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거리가 제가 그 과방위 상임회의장에서 제일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네네. 저 앞에 간사랑 이제 있는 자리에서 뭐 싸우다 갑자기 파행이 돼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정확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마이크 작파하는 얘기보다는 마이크에서 벗어나서 마이크에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 하다가 이제 파행되고 서로 네.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건데 그 회의장에 앉아 있는 저도 도대체 왜 싸운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싸움이 그만큼 잦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원래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국감 야당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실 언론 보도도 그 레거시 미디어가 주로 보도를 할 때는 그 하루에 그래도 기자들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국감 지적이었다 평가해가지고 오늘의 국감 베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사 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도 아니면 옆에 동료 의원 질의할 때도 봐도요 상대편의 이 그 보좌진들이 네네. 카메라 들고 딱 네. 쇼츠 만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환경 자체가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국감 질문들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은 네. 지금은 누가 더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반대된 방향 좀 가가지고 차분하게 질문하려고 해서 전 지금까지 상임위하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국감하다 보면은 동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한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의원이 이미 했던 질문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네.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액션만 다르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의원이 좀 조곤조곤 질문하셨으면은 이미 답을 들었던 건데 나는 좀 쇼츠 나오기 좋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차관이나 장관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는 좀 이런 그 뭐랄까 쇼츠 만들기용 국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로 뜨신 분이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라 가지고 적어도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정치하면서 뜨는구나. 그 성공 방정식이 그렇게 각인하셨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 쇼츠 만들기 많이 합니다 요즘. 네. 그래도 개혁신당 자기 평가도 좀 해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감에서 이번에 잘 하고 계시다 보십니까? 이번에 뭐 저는 우선 과기 정통부 하면서 저는 제가 워낙 IT 출신이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해킹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다른 의원님들이 안 짚는 부분을 그래도 많이 짚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fem토스의 보안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재위에서 그 한국은행 대상으로 소위 띠지 관봉권 이거 관봉권에 뭐 띠지가 있어도 사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 답변을 이제 유도해낸 그런 국감으로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의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에서 거의 뭐 영상 하나 보니까 거긴 자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80만 이렇게 조회수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건강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어요. 이번에 참 온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통신사 보안 관리 실태가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올 초에 먼저 두드려 맞고 이제 나머지 이제 KT랑 U+도 뭐 그보다 더한 사례 아니면 좀 더 비슷한 우려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겼다. 네. 또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국감에서 대두된 건데요. 네. 이 통신사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조 단위가 넘는데 거기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과징금 또는 뭐 위약금 면제 이런 거 위약금 면제는 사실 SK도 해봤지만은 초기에 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손실액이 훨씬 적거든요. 또는 그 보상액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강한 조치들이 들어가야 된다. 강한 징계성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영업 정지라고 하죠. 근데 네. 이게 뭐 핸드폰 쓰는 분들이 뭐 통신이 끊긴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런 중차대한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그에 비례해 가지고 영업 정지 기간,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신규 가입자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해킹 피해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명이 받았다. 그럼 평상시 한 200만 명이 가입할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영업 정지를 때려버린다든지. 네. 예, 이게 우리 통신시장은 번호 이동으로 항상 이렇게 이용자 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네. 이틀 연속 지금 국감 현장에서 공방성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뭐 저는 뭐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지역에 동탄 일정 가기 전에 아침에 먼저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감 기간에 이걸 하는 게 옳냐.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 일정이라는 거는 뭐 결혼하는 분의 의중이 제일 강하게 반영됐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비판받는 부분은 축의금을 또 과도하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좀 최민희 위원장이 오해 살 만한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번호라든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근데 이것도 청첩장도 뭐 당연히 그 딸이 주도해가지고 만들긴 했겠지만은 이걸 처신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이 들어갈 것 같고 최민희 위원장도 그래가지고 이런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래서 좀 유감 표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히려 대중에게 많이 소비되는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도 잘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느라 네. 잘 몰라서 날짜도 나중에 알았고 네네.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요즘 공부하시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 챙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는 좀 약간 좀 과한 발언이었다. 예. 이거는 공격받을 소지가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민희 위원장이 기자 출신으로서 본인이 과방위원장 하면서 이것저것 뭐 AI나 이런 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그냥 겸손한 자세 정도가 맞았던 것이지 양자역학 이런 단어는 뭐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좀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의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MBC 기자회가 비판 성명을 또 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과방위 국감이 이제 뭐 박정훈 의원과 김우영 의원의 충돌 등 이런 것 때문에 좀 막장 국감 아니냐 이런 식으로 MBC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매도하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공개에서 그랬던 것 자체가 MBC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공개 자리였으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의 제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뭐 국감 정확히 국감은 아닙니다. 이게 비공개 업무 보고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형식 자체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MBC라는 곳은 박문진이라는 곳에 지배를 받는 곳이고 네. 그 박문진은 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와 과방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꼈다. 저는 MBC 입장 이해가 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MBC도 언론사로서 그리고 과방위 국감이 지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네. 보도에 개입하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디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그제 과방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핵심 내용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에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허위 정보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수혜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특히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로 가면은 뭐 김어준 씨의 방송이나 이런 경우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예전에 민주당이 수혜 입었던 거 보면 윤지호 씨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김어준 씨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미디어를 보면은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보면 그냥 뭐 예전에 서희초 사건 이런 거나 서희초 사태 네. 이런 거 났을 때 뭐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개입돼 있다 뭐 이런 걸 예. 유포한다든지 그냥 아니면 말고가 일상화돼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좀 후한무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도 빵긋 안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고의성 얘기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거? 예, 저는 김어준 씨가 고의적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에서는 8가지 판단 기준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8가지 판단 기준 이전에 언론의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김어준 씨는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처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모호성이 문제다. 네, 모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8가지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이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사법개혁안 얘기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이 대통령 보호막, 좌파 정부의 사법 장악 꼼수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관을 저렇게 늘려버리는데 대법관을 늘리는 거는 뭐 다른 영역이라 치더라도 그 늘린 대법관 사실상 전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은 대법원 재판을 이제 파기환송 갔다가 또 다시 받아야 될 이재명 대통령이 셀프 재판부 세팅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참 공교롭게도 예전에 어떤 정당이 굉장히 다수당이 돼가지고 법원을 매도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판사를 다 갈아치운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당은 나치당이고 그 사람은 히틀러였다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역사 속 실제입니다. 예. 그때 독일에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당과 그다음에 뭐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 선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총통이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의 손에 놓으려고 된다. 며칠 전에 그 최혁진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거 했을 때 제가 아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인이 되겠다는 이유로 한중 일을 전부 다 점령하려고 했던 망상가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천하인 되겠다는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겠다고 망상하는 분은 따로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되죠. 예. 저는 이렇게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경제학과 싸우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걸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요 낙제점이다. F다. F요.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민주당이 참 잘하는 것이 헌법과 싸우기. 예,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본과 싸우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이 오르느냐? 경제학이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그 지역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친보수적으로 많이 바뀌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마용성 그러죠. 네. 근데 용이야 뭐 옛날부터 좀 그렇다 치고 마성이 왜 최근에 보수 성향이 강해졌느냐? 간단합니다. 마포에 보면은 우리가 마레프라고 하는 그런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성동구에 보면은 그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 그런 것들이 재개발되고 하면서 재건축되고 하면서 사실 투표성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주택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이 3, 40년이 지나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축 주택으로서 젊은 세대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요. 양도세 비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거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거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특정 지역에서 폭등세를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배격하고 이제 자꾸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냐 수요냐 했을 때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무조건 공급이죠.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제가 주택을 뭐 몇 년 전에 샀지만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젊은 세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야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갈아타기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살려면은 좋은 거여야 된다. 그 기준하에서 저도 구축 살아보고 신축 살아보지만요. 강북 지역에 서울 강북 지역 예전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아침에 차 밀고 다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끓이는 게 당연하고 아파트 담벼락 밖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고 이런 거 몇 번만 겪어봐도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투기 욕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태가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하면서 동탄하고 구리는 빼놓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누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지 돌리는 분이 돌리는 걸 보니까 동탄에서는 아마 이준석 때문에 부담 가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이 얼마나 속된 말로 씹어대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규제 지역을 정할 때도요. 그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또 굉장히 서울에 가깝고 최근에 주거 환경으로서 각광받는 지역인데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 가지고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내려온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초가 남아가지고요. 네. 내일 행안위 국감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세훈 시장에게 부담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뭐 소환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심각한 내용일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의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옵니다.